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담석증으로 담낭을 절제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두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마르신 분, 두 번째 유형은 비만하신 분입니다. 말라도 담석이 생기고 비만해도 담석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겉보기엔 같은 담석이지만 사실 원인은 다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콜레스테롤을 담즙으로 전환하지 못해 콜레스테롤이 그대로 쌓여 담석이 생기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콜레스테롤을 담즙으로 만들더라도 담즙이 잘 흐르지 못해 담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자, 김치 공장을 예로 들어 볼까요? 첫 번째 유형은 배추를 버무릴 일꾼이 없어서 배추가 쌓이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김치를 팔 곳이 없어서 창고에 쌓이는 경우와 같습니다. 그러니 담낭을 제거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내가 담석이 생겼을까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수술 전이나 수술 후나 똑같이 생활한다면 이번에는 담낭이 아니라 담관에 담석이 생겨 더 큰 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담낭이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수술 후 간 내 담도가 대신 담즙을 모아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담석이 생긴다면 간을 떼어낼 수도 없고 그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 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담낭의 담석은 대부분 콜레스테롤이 뭉친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은 호르몬의 원료이기 때문에 호르몬 생성이 줄어드는 시기에 담석은 더 잘 생깁니다. 특히 여성은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갱년기 이후 담석 발생이 남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유형은 혈액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이 부족하면 콜레스테롤을 담즙으로 바꾸는 효소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체액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체액이 부족하면 담즙이 잘 배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해보면 이 두 가지 유형이 섞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오디관략근이 수축하고 담즙 배출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또한 담즙은 간과 장을 오가며 순환하는데 이를 장간순환이라 합니다. 만약 장 건강이 나쁘다면 담즙의 질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이 좋지 않은 분들도 담석증에 쉽게 노출됩니다. 결국 담석증에서 벗어나려면 혈액과 체액을 채우고 호르몬을 보충하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회복해야 합니다. 몸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세요. 몸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느껴주고 생각은 질문하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큰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몸과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어 질병을 일으키는지, 참기만 하는 성격이 면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으리니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 라는 말을 듣고 컸습니다. 그래서 잘 참는 자가 지혜로워 보이고요. 잘 참는 사람이 훌륭한 어른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꾹꾹 누르는 문화에서 자랐죠. 몸은 자율신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잘 참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평온해 보이지만 몸 안에서는 교감신경은 약해지고 부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면역이 억제적으로 기울게 됩니다.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많이 나오고요. 아세틸콜린은
면역세포 중 가장 우두머리인 대식세포에게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낮추라고 명령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절 T세포가 활발해지고 몸은 조용해집니다. 면역 조절자, 면역 중개자라고 불리우는 조절 T세포는 원래 몸을 보호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브레이크가 너무 강하면 우리 몸의 T세포, NK세포 같은 전투세포가 억제됩니다. 자연 살해세포, 즉 NK세포는 암세포나 바이러스 감염세포와 같이 몸 안의 비정상적인 세포를 직접 공격하여 제거하는 면역세포입니다. 조절 T세포가 활발해진 결과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만성 감염, 섬유와 같은 질환도 잘 생기게 됩니다. 즉 참는 성격은 부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조절 T세포를 과활성화하여 암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감정을 폭발시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감신경 쪽으로 기울어 화를 자주 내면 이번에는 공격하는 면역세포가 과잉 반응하여 자가면역이나 만성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은 균형이 답입니다. 부교감신경은 염증을 진정시키고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하고 교감신경은 세포를 깨워 암 바이러스와 싸워서 나를 지켜줍니다. 우리의 방향성은 균형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풀어주고 생각하는 힘을 키워서 건강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삶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화는 내는 것도 참는 것도 아닙니다. 화는 알아주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느껴주고 생각은 질문하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담결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고개를 돌리려는데 목이 뻣뻣하게 굳어버린 경험,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허리가 꽉 잠긴 듯 아픈 경험, 누구나 한두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순간을 흔히 담이 결렸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왜 하필 담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한의학에서는 담을 단순히 가래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몸속에 정체된 탁한 기운, 끈적한 노폐물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깨나 허리가 갑자기 굳어 움직이지 않을 때 옛사람들은 담이 막혔다고 이해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말은 일상 용어로 굳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담결림이 된 것입니다. 현대의학의 시선으로 보면 담결림은 사실 근막과 근육의 급성 경직입니다. 근막은 온몸을 연결하는 얇고 질긴 막으로 근육과 뼈, 신경, 혈관을 하나의 그물망처럼 이어줍니다. 이 근막이 유연해야 근육도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스트레스, 잘못된 자세, 수면 부족, 혈액과 체액 부족 같은 요인으로 근막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그 안에 있는 근육까지 동시에 뭉쳐버립니다. 그러면 목을 돌릴 때마다 허리를 펼 때마다 찌릿하고 막힌 듯한 통증이 생기는 것이지요.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이런 경우 흔히 근육 이완제를 처방합니다. 약을 먹고 나면 갑자기 시원하게 풀리는 듯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근육 이완제가 뇌와 척수에서 내려오는 과도한 신경신호를 잠시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수축하던 근육이 신호를 덜 받으니 힘을 뺄 수 있고 그 결과 근막도 함께 이완됩니다. 막혀있던 혈류가 다시 돌고 압박을 받던 신경도 숨통이 트이면서 몸은 곧바로 풀렸다라는 감각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약은 순간적인 긴장을 풀어주지만 담결림의 근본 원인을 없애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자세가 틀어지거나 스트레스를 쌓아두거나 혈액과 체액이 부족하면 근막은 또다시 굳고 같은 증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담결림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근막과 근육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첫째, 혈액과 체액을 충분히 채워야 합니다. 근막은 젤리 같은 성질을 가진 조직이라 물이 있어야 잘 미끄러지고 유연합니다. 체액과 혈액이 부족하면 근막은 마른 수건처럼 딱딱해져 쉽게 달라붙습니다. 둘째, 호흡과 스트레칭입니다. 근막은 온몸을 연결하기 때문에 짧고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전신에 파동처럼 이완이 퍼집니다. 특히 깊은 호흡은 횡격막과 골반, 기저근을 움직여 몸 전체 근막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 잠시 눈을 감고 천천히 심호흡을 해보세요. 그 순간 근막은 이미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셋째,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근막은 차가우면 수축하고 따뜻하면 풀립니다. 따뜻한 찜질이나 가벼운 운동으로 체온을 높여주면 근막의 유연성이 살아납니다. 겨울철에 담결림이 더 잘 생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넷째, 마음을 풀어주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근막은 단순히 물리적 조직을 넘어서 감정의 긴장을 저장하기도 합니다. 분노, 두려움, 불안 같은 감정은요, 근막의 긴장으로 드러나며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깨가 뻣뻣해지고 골반이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몸을 풀어주는 것이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고 마음이 풀리면 다시 몸도 가벼워집니다. 담결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단순히 불편한 증상으로만 보지 않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신호를 통해 더 건강한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혹시 어깨가 무겁고 허리가 굳어 있다면 그냥 참고 넘기지 말고 잠시 멈춰보세요. 따뜻한 찜질을 하고 깊은 호흡을 내쉬고 체액과 혈액을 채워주세요. 근막은 우리의 사랑을 받고 부드러워지고 몸은 다시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느껴주고 생각은 질문하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참 귀하고 예쁩니다. 저도 어쩌다 한번 엘리베이터나 지하철에서 만나는 아이들을 보면 어찌나 예쁜지 눈을 떼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엄마들도 아이들을 저희 때보다 훨씬 더 정성껏 키우는 듯해요. 그런데 왜인지 아이들이 점점 더 체력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상담도 점점 늘어나는데요. 아이가 쉽게 피곤해하고 지친다, 안색이 창백하다, 다크서클이 있다, 밥을 잘 먹지 않는다, 또래보다 작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자주 아프다 등등. 옛날에는 아이를 많이 키우기 때문에 잘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요즘은 집집마다 아이가 하나, 많으면 둘이기에 아이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듯합니다. 아무튼 다양한 이유로 엄마들이 아이를 걱정하면서 상담을 신청하는데요. 그럴 때 저는 아이에게 혈액 부족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잘 살펴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혈액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특히나 생후 5개월에서 3세 아이에게 하루 철분 권장량이 8mg으로 꽤 높게 잡혀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아기 성장 속도와 혈액 형성 요구량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기는 태어날 때 엄마한테 철분을 물려받아서 태어나요. 만약 아이가 3kg으로 태어났다면 약 200mg 정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요. 체내 철분의 70%는 혈액 속 헤모글로빈에 존재하고 30%는 저장철로 존재합니다. 그러니 3kg의 아이의 몸에는 200mg의 철분이 존재한다 했을 때 이 중 60mg 정도가 저장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인은 매일 1mg의 철분이 흡수되어야 하고 아기는 성장이 왕성하기 때문에 매일 0.55mg의 철분이 흡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유를 통해서는 하루 0.2mg의 철분이 흡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받은 철분 저장분이 생후 4 내지 6개월에는 바닥이 난다고 합니다. 엄마에게 받은 저장철이 생후 4 내지 6개월까지는 어느 정도 버텨주지만 그 이후에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따라서 생후 5개월 이후부터는 이유식을 통해 철분을 충분히 보충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아이들에게 철분이 많이 요구되는 걸까요?
아이는 생후 첫 1에서 2년 동안 체중이 3배 이상, 키는 1.5배 이상 자랍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적혈구, 즉 헤모글로빈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철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체중 대비 필요량보다 더 많은 철분이 요구됩니다. 또한 아기는 먹는 양 자체가 성인보다 훨씬 적잖아요. 하지만 필요한 철분 총량은 성장 속도 때문에 오히려 성인 여성 권장량 14mg, 남성 10mg에 가깝게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 체중당 철분 필요량은 아기가 성인보다 훨씬 높은 셈이에요. 또한 식품 속 철분은 종류에 따라 흡수율이 다릅니다. 고기, 생선 등에서 들어오는 햄철은 흡수율이 15에서 35%인데 곡물, 채소 등에서 들어오는 비햄철은 흡수율이 2에서 10%로 더 적어요. 아기는 이유식 초기에는 곡물 위주로 먹게 되므로 실제 흡수되는 철분량이 적을 수 있어요. 이를 감안해 권장 섭취량이 더 높게 책정된 겁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잘 성장하려면 혈액부터 채워져야 합니다. 할머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느껴주고 생각은 질문하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나는 왜 배가 부른데도 자꾸 먹을까? 내가 의지가 약한 걸까? 라고 자책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누차 말씀드리지만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식탐은 게으름도 의지 박약도 아닌 뇌가 살기 위해 보내는 신호입니다. 뇌는 늘 안정된 연료를 찾습니다. 우리 뇌는 하루 24시간 잠자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에너지를 씁니다. 뇌는 포도당을 제일 좋아합니다. 뇌가 지방을 좋아하긴 하지만 지방은 입자도 크고 잘 산패되기에 에너지원으로는 적합하진 않습니다. 문제는 포도당의 저장 공간이 없을 때 생깁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포도당을 먹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에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포도당을 저장해서 필요할 때 빼서 씁니다. 그래서 제가 혈액이 많아야 한다고 누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에 혈액이 많아야 뇌에 꾸준한 혈당을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간에 혈액이 충분하다고 해도 부신 호르몬, 즉 코티솔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혈당이 쉽게 출렁이고 불안정해집니다. 왜냐하면 간의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만들 때는 부신 호르몬의 신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 결과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손이 자꾸 음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즉 식탐은 부신이 보내는 신호라는 겁니다. 부신이 제 역할을 못하면 간에서 새로운 포도당을 만드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조금만 공복이 길어져도 저혈당 증상이 쉽게 오고 뇌는 더 강한 식탐 신호를 보냅니다.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의 신호는 묻히고 안 먹으면 위험하다 라는 생존 본능이 우위를 점해버리는 거죠. 이럴 때는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식사 리듬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긴 공복은 피하고요.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세요. 간단한 견과류, 삶은 달걀, 바나나 같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간식은 뇌의 안정을 돕습니다. 단 음료, 과자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은 오히려 식탐을 더 부릅니다. 대신에 복합 탄수화물, 예를 들어 잡곡밥이나 고구마 같은 거죠. 또는 단백질, 지방을 곁들여서 드세요.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조절, 심호흡 같은 생활 습관이 부신을 회복시킵니다. 또한 근육은 뇌의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운동을 통해 근육량이 늘어나면 몸은 더 많은 아미노산과 글리코겐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간이 포도당을 새로 만드는 재료가 넉넉해진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공복에도 혈당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 뇌가 불안해하지 않고 식탐도 줄어듭니다. 즉 근육은 뇌를 위한 든든한 에너지 버퍼가 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근력 운동, 걷기와 같은 규칙적인 활동이 식탐 극복에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모니 여러분, 식탐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잘 돌볼 때
식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음은 느껴주고 생각은 질문하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장간순환이 안 되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장간순환이란 간에서 담즙으로 분비된 물질이 소장으로 배출된 뒤에 장에서 다시 흡수되어 간 문맥을 통해 다시 간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장과 간 사이를 순환하는 현상이에요. 장간순환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병원에서 확인해 주진 않아요. 병원은 간과 장에 질병이 생겼을 때 치료해 주는 곳이죠. 그래서 평소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장간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담낭에는 나쁜 세균이 살기 좋은 조건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담즙 정체, 즉 흐름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담즙은 원래 강한 항균 작용이 있어 세균 성장을 억제합니다. 그러나 담석, 담도 협착, 종양 등으로 담즙 흐름이 막히면 정체된 담즙 속에서 세균이 증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내 세균이 역류에 들어와도 원활히 씻겨나가지 못해 감염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장담도 역류 때문입니다. 십이지장과 담과는 연결되어 있는데 역류 방지 기능이 약해지면 장내 세균이 담낭으로 역류할 수 있습니다. 유산 분비 저하, 장내 세균 과증식증, 수술 후 해부학적 변화 등이 이를 촉진합니다. 세 번째, 면역 방어력 저하 때문입니다. 담낭 점막에는 면역세포들이 분포해 세균을 방어합니다. 고령, 당뇨, 만성질환,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 사용 시 방어력이 약해져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 담즙 자체의 변화 때문입니다. 정상 담즙은 세균 억제 성질을 갖지만 담석이 있거나 담즙 성분이 농축, 변성되면 항균력이 떨어집니다. 담석 표면은 세균이 생체막, 즉 바이오필름을 형성하기 좋은 장소가 되어 만성염증을 유지시킵니다. 여기서 잠깐, 바이오필름은요, 미생물이 표면에 달라붙어 서로 응집하면서 만들어내는 점액성 보호막 구조인데요. 세균들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생존 전략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치아에 붙은 치태가 대표적인 바이오필름인데요. 아무리 양치를 해도 안 없어지기 때문에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이라는 강력한 행위로 떨어뜨리죠. 그런 것들이 뱃속에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뱃속은 스케일링을 할 수도 없잖아요. 다섯 번째, 항생제 과다 복용이나 장내 유해균 때문입니다. 항생제 남용이나 장내 환경 불균형으로 나쁜 균이 우세해지면 원래는 쉽게 제거되던 균도 담낭에서 증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담관염, 담낭염 같은 질환은 이런 상황에서 잘 발생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담낭에 나쁜 세균이 사는 이유는 담즙 흐름 장애, 장내 세균 역류, 담즙 항균력 악화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담낭은 담즙을 모아두는 작은 주머니입니다. 마치 부엌의 주방 세제통 같은 거죠. 건강할 때는 맑은 담즙이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게 씻어내주죠. 그런데 담낭에 담석이 생기면서 물이 막힙니다. 물이 고이면 곧 썩기 시작하고 산소도 부족해져서 세균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장에서 올라온 세균은 마치 곰팡이나 벌레처럼 고인 물에 자리 잡습니다. 원래는 물 흐름이 세서 씻겨나가야 하지만 돌멩이 때문에 흐름이 멈추니 점점 번식하죠.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담낭까지 잘 청소하려면 체액과 혈액이 충분해야 한다는 건 잊지 마세요.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느껴주고 생각은 질문하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림프순환이 안 되어서 몸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몸만 굳는 게 아니고 얼굴도 굳고 마음도 굳어서 삶의 생기마저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위험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이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며 생존을 위해 에너지와 혈류를 필수 기관에만 집중시키죠. 그러면 몸은 살아남기 위해 변화하게 됩니다. 혈관이 수축되어 팔다리의 큰 근육, 심장, 뇌로 혈류를 몰아줍니다. 싸우거나 도망칠 때 즉각적인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림프관도 수축이 되어 면역과 회복 기능은 일시적으로 보류됩니다. 지금은 싸움 중이니 치유보다는 생존이 우선이라고 뇌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뇌가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야, 몸을 치유하는 것은 나중 문제야 라고 판단하는 거죠. 짧은 스트레스에는 이 반응이 매우 유리합니다. 하지만 장기 스트레스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혈관이 지속적으로 수축되어 말초순환 저하, 손발 차가움, 혈압 불안정이 발생하고 림프가 지속적으로 막히면서 염증 물질과 노폐물이 정체되면서 부종, 면역 저하, 피로 누적이 발생합니다. 림프순환이 막히면 몸이 딱딱하게 굳는 이유는 단순히 근육이 뭉쳐서가 아니라 조직 사이에 물길이 막히기 때문인데요. 림프는 혈관에서 빠져나온 체액 중 세포 사이를 순환하며 노폐물, 염증 물질, 단백질 찌꺼기를 회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림프순환이 안 되면 찌꺼기와 수분이 조직 사이에 쌓여 세포 간 공간이 부풀고 단단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근육이 뭉치고 몸이 무겁고 굳은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림프가 막히면 미세 혈류도 따라 막히면서 산소와 영양이 세포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세포들이 질식할 듯 힘을 잃고 피부와 근육은 탄력을 잃어 딱딱하고 차가운 몸으로 변합니다. 특히 어깨, 목, 등, 다리처럼 림프절이 많은 부위는 순환이 안 될수록 단단해지기 쉽습니다. 림프가 정체가 심해지면 부종과 압박이 생기면서 신경 주위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림, 묵직함, 통증이 따라오고 몸이 쉽게 이완되지 않죠. 림프는 혈액보다 천천히 흐르지만 몸이 이완될 때 가장 잘 움직입니다. 즉, 림프의 흐름이 살아있다는 건 몸이 부드럽게 숨쉬고 있다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림프순환이 잘 되는 사람은 피부가 유연하고 따뜻하며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표정도 부드럽습니다. 림프가 막히면 세포 사이의 공간이 단단해지고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며 근육과 신경이 함께 경직됩니다. 결국 몸이 굳었다는 건 림프가 흐르지 못하고 마음까지 굳어버렸다는 신호일 수 있는데요. 치유의 핵심은 뇌가 생존 모드를 해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은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회복하지 못하고 점점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뇌가 생존 모드를 해제하고 회복 모드에 들어가면, 즉 교감신경의 항진에서 벗어나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면 혈관이 이완되면서 몸이 따뜻해지고 혈액이 전신에 골고루 흐르게 됩니다. 림프관이 열리면서 독소가 배출되고 염증이 회복되며 면역이 활성화됩니다. 다시 밥을 먹고 잠을 자며 볼일을 보게 됩니다. 피부에 활기가 살아납니다. 즉, 회복과 치유는 뇌의 자율신경의 균형에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느껴주고 생각은 질문하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만져주고 계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자기 전에 자신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마사지 해보세요. 한결 몸도 마음도 편안해질 거예요. 얼굴 마사지가 자율신경의 안정에 효과를 주는 이유는 얼굴과 상체 부위에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 림프절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림프절은 염증을 감지하고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기관으로 얼굴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그리고 귀에서 쇄골 방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림프절 부위를 부드럽게 자극하면 흥분된 교감신경이 진정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결국 얼굴을 쓰다듬는 이 작은 손길이 몸 전체의 면역 시스템을 깨우고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드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왜 얼굴에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 림프절이 집중되어 있을까요? 얼굴은 뇌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위예요. 뇌신경, 특히 3차 신경, 안면신경, 미주신경 등이 얼굴과 목을 통해 촘촘히 분포하고 이 신경망이 자율신경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즉, 림프절이 얼굴과 목에 모여 있어야 뇌와 감각기관인 눈, 코, 입 주변의 감염이나 염증 신호를 빠르게 감지하고 면역 반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얼굴은 호흡기와 소화기의 입구인 코와 입이 있고 코와 입은 외부 항원과 세균이 가장 먼저 닿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귀 및, 턱 및, 목, 쇄골 주변에 림프절이 발달하여 첫 번째 방어선을 형성합니다. 목과 얼굴은 교감, 부교감 신경이 지나가는 신경로의 교차점입니다. 특히 경부 교감신경절, 미주신경 같은 자율신경의 주요 통로가 목을 지나가며 이 부위의 림프절과 기능적으로 긴밀히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림프절 자극이 곧바로 자율신경의 균형감을 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얼굴과 두피에서 모인 림프는 귀 밑에서 턱 밑으로, 턱 밑에서 목의 림프절로, 목의 림프절에서 쇄골의 림프절을 거쳐 흉관을 통해 정맥으로 흘러갑니다. 얼굴 마사지를 받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마사지 하는 분들은 다 귀, 목, 쇄골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준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렇게 해야 림프에 고여있던 노폐물들이 배출되기 때문이죠. 림프관은 자율신경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습니다. 혈관의 움직임은 심장이 도와주지만 림프는 심장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림프액은 스스로 혼자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바로 자율신경의 조절이에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림프관이 수축하고 림프 흐름이 둔화됩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림프관이 이완되어 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즉,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교감신경이 우세하여 림프 흐름이 막히고 편안하고 이완 상태일 때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하여 림프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물론 근육이 도와준다면 훨씬 수월하겠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 훨씬 림프순환이 좋아진답니다. 얼굴의 근육은 말하고 웃고 먹어야 생기겠죠. 서은국 교수님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행복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행복해야 림프순환이 잘 되고 림프순환이 잘 돼야 행복해지겠죠. 자,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느껴주고 생각은 질문하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불면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 멜라토닌을 복용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그런데 멜라토닌을 복용하니 잠이 잘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꿈이 많아졌다. 꿈이 너무 생생하다 라고 호소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건 멜라토닌이 수면의 깊이를 조절해주는 호르몬이 아니라 수면의 시작, 수면의 진입을 유도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입니다. 즉, 멜라토닌은 잠의 문을 여는 호르몬이지 깊은 잠을 만드는 호르몬이 아니라는 겁니다. 멜라토닌과 코티솔은 밤과 아침의 교대조예요. 우리 몸 안에는 밤을 담당하는 멜라토닌, 아침을 깨우는 코티솔이라는 두 명의 교대 근무자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멜라토닌은 불 끄는 직원이에요. 이제 그만 주무세요 하며 불을 끄고 온몸을 잠으로 안내하죠. 코티솔은 아침을 깨우는 직원입니다. 밤새 쉬던 몸에 에너지를 돌리고 혈당을 올려서 하루를 시작하게 돕습니다. 그러니 멜라토닌을 복용하면 불 끄는 시간만 앞당길 뿐이라는 거죠. 실제로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코티솔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수면의 질은 멜라토닌이 아니라 코티솔이 수면의 리듬을 얼마나 잘 조절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멜라토닌은 잠들 시간이에요 하고 알려주는 신호등에 불과합니다. 진짜 잠을 관리하는 주인공은 코티솔이라는 거죠. 코티솔 하면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니 나쁜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코티솔은 우리의 항상성을 지켜주는 고마운 호르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코티솔을 쥐어짜는 것에 있지 코티솔은 죄가 없어요. 코티솔은 우리 몸이 낮과 밤을 구분하게 도와주는 리듬 호르몬이에요. 낮에는 코티솔이 올라와 몸과 뇌를 깨우고 밤에는 코티솔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비로소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숙면은 멜라토닌이 나와서 잠이 드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요. 코티솔이 제때 내려가고 새벽에 부드럽게 다시 올라오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스스로 멜라토닌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약이나 식품으로 멜라토닌을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이 스스로 멜라토닌을 만들어서 신호를 켜고 크기를 조절해야 하는데 약이나 제품으로 조절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호가 너무 세거나 너무 일찍 켜지게 되어 잠의 시계가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밖에서 들어온 멜라토닌이 강제로 코티솔을 억누르게 되어 밤에는 잠이 오지만 새벽에 코티솔이 다시 올라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멍하고 몸이 다시 깨어날 힘을 잃게 됩니다. 꿈이 너무 많아요. 깼는데 멍하고 어지러워요. 자긴 잤는데 영 피곤해요. 라는 것은 멜라토닌과 코티솔의 자연스러운 리듬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코티솔이 제때 오르지 않으니 깨어날 준비가 늦어지고 꿈꾸는 단계인 렘 수면이 새벽까지 길게 이어지게 되고 이때 잠이 깨게 되니 즉 깨어야 할 시간인데 아직 뇌는 꿈의 세계에 있는 상태라서 그러는 거랍니다. 그러니 너무 멜라토닌에 의존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식물성이니 천연이니 이런 광고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꼭 필요할 때만 마중물처럼 사용하시고 몸이 스스로 멜라토닌을 만들어낼 수 있게 균형을 잡아주세요. 혈액과 체액을 채우고 호르몬의 균형을 찾아주세요.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느껴주고 생각은 질문하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우울증에 처방되는 약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약물이 바로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인데요. 쉽게 말해서 뇌 속에 세로토닌이 오래 머물게 해서 세로토닌의 샤워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로토닌을 행복 호르몬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울할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행복해져야 해요. 기분을 바꿔야죠. 하지만 정말 우울의 반대가 행복일까요? 아닙니다. 우울의 반대는 행복이 아니라 안전함이에요. 우울은 단순히 슬프거나 행복하지 않다는 감정의 신호가 아닙니다. 우울은 뇌가 보내는 생존의 신호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세로토닌이 부족해지고 도파민이 고갈되면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은 위험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에너지를 아껴. 그래서 몸은 멈추고 감정은 닫히고 의욕은 사라집니다. 우울은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세상을 잠시 차단하는 생존 반응이에요. 즉, 나는 불행하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안전하지 않다가 우울의 본질입니다. 그건 나약함이 아니라 몸이 살아남기 위한 결정입니다. 움직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모든 걸 잠시 끄는 겁니다. 행복은 감정이고 안전은 상태입니다. 행복은 순간의 빛처럼 왔다 사라지지만 안전함은 그 빛이 머무를 수 있는 햇살 같은 공간입니다. 뇌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세로토닌은 고르게 흐르고 도파민은 부드럽게 타오릅니다. 그래서 진짜 회복은 행복해져야 해가 아니라 이제 괜찮아, 이제 안전해 이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괜찮아, 이제 안전해 이 말 한마디가 세로토닌 시스템을 다시 열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을 열어줍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도파민이 천천히 깨어나고 삶의 의미, 의욕, 감정이 다시 피어오르죠. 즉,
안전함이 회복되어야 비로소 행복이 자라납니다. 행복은 안전 위에 피어나는 꽃이에요. 우울은 단순히 슬픈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위험을 감지했을 때의 생존 반응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울증이 있을 때 우울증약, 즉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를 처방받아서 마중물처럼 복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약에만 의존하게 되면 감정의 평면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정의 평면화는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예전처럼 슬퍼서 눈물이 흐르거나 짜증은 안 나요. 그런데 웃을 일도 없어요. 마음이 조용해서 좋은데 마음이 회색빛 같아요.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진짜 회복은 불행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제 괜찮아. 지금은 안전해. 이제 나를 다그치지 않아도 돼. 이 말 한마디가 세로토닌을 다시 흐르게 만들고 몸의 긴장을 풀고 조용히 뇌를 안정시켜서 스스로를 치유합니다. 그 어떤 약보다도 더 강력한 치유의 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의 힘, 이제 아시겠죠?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느껴주고 생각은 질문하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